그걸 깨기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배우고 시험에 뭐 다 맞아 외워서 다 맞아도 나중에 기억 안 나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한동안 잊고 있으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때 대략 어느 책이 어디 있더라 이런 걸 알게 되면 쉽게 찾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유인물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자료는 어디서 다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 감각 쪽은 원래 이 강의록이 이 책에 준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운동계는 이 책을 기준으로 제가 이번에 처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특히나 운동계 쪽 하실 때는 이 우리 간호책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이제 비주얼 피그멘트인데 시각 색소죠. 이 색이 있다라는 거는 물리학적으로 빛을 흡수를 한다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죠? 그래서 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빛을 흡수한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죠. 이 빛의 에너지가 이 파동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그 몰레큘이 로놉신이라는 그런 비주얼 피그멘트. 이 로놉신은 로드셀에 있는 비주얼 피그멘트를 로놉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이제 시홍이라고 하는데 가홍이랑 갑자기 겹쳐지는데 가홍이 하면은 시홍이 항상 생각이 나는. 제가 이런 거 했으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가쁜 쌀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색은 퍼플이라는데 저도 사실 뭐 본 적은 없어요. 이 럿옵신은 이 옵신하고 레티날이 결합된 그런 몰레큘이에요. 옵신이라는 거는 트랜스 멤브레인,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을 갖는 프로틴입니다. 리셉터 프로틴이고 거기에 레티날이라는 케미컬이 하나 붙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리셉터 안에 그런 몰레큘이 붙어 있어요. 그 몰레큘은 11시스 바이타민 A 알데하이드가 이제 풀네임이고, 이건 이제 바이타민 A가 전구 물질이죠. 홍당무의 베타카로텐이라든가 어떤 물고기 간, 이 간유라고 그러죠. 간유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바이타민인데, 이게 이제 합성을 과정을 거쳐서 레티날이라는 몰레큘로 되고 이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야 뭐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데 우리 클 때만 해도 잘 못 먹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의 북한 정도가 되지 않으니까 최근에 귀순하다가 총을 맞은 그 북한군 병사에서 뭐 기생충이 엄청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상황이 우리나라 70년대 또 80년 바로 초반 그때까지 이제 부충제 나눠주고 선생님 보는 앞에서 부충제 먹고 왜 그냥 주면 또 집에 가다 버리니까 그러던 때가 우리 초등학교 때거든요. 그게 70년대 딱 그러면 몇 년 차예요? 한 50년? 좀 안타깝죠, 그죠? 50년이라는 경제적인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바이타민 A는 그래서 그 당시 보면은 이제 밤에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경우에 이제 바이타민 A가 섭취를 잘 못해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잘 못해서 이제 간유라는 거가 이렇게 약국에서 팔았어요. 이 간유라는 건 이렇게 간 기름인데 그 물고기 간에 그걸 쥐어짜가지고 기름 그 성분에 이제 바이타민 D, A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넣고 그랬는데 그게 냄새가 굉장히 막 아주 역한 냄새가 나서 뭐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 바이타민 A 부족이 되게 되면 이 로놉신 몰레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없으면 이제 빛을 잘 못 보겠죠. 그래서 주로 로드 셀에 있는 그 시각이 안 되니까 어두워지면 이제 눈이 공사가 되는 거예요. 장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500 나노미터 빛이 색깔이 있다라는 거는 특정한 부분의 파장의 빛을 잘 흡수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럴 센시티비티 어느 파장의 빛이 가장 잘 흡수될까? 그래서 각 파장별로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은 500나노미터 빛을 가장 잘 흡수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녹색 계통들이 가장 이렇게 센시티비티가 높은 빛이에요. 그래서 나이트샷 같은 걸 하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들이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로놉신은 G 프로틴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옵신이라는 것은 1984년에 이제 트랜스듀신은 1985년에 이제 동정이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 G 프로틴이죠. 그런데 그냥 이게 만약에 아연 채널이면은 뭐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신경계 활성을 일으키는데 로놉신이 이런 GPCR이 아니고 그냥 아연 채널이면은 간단하게 광전도가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이 포유류 동물계에서는 다 이런 G 프로틴으로 되어 있고, G 프로틴 커플되는 리셉터로 되어 있고, 그린 알게, 그러니까 녹조류에서는 실제로 빛이 바로 이 아연 채널을 열게 하는 그런 몰레큘이 있어요. 그래서 광에 대한 뭐 이렇게 주광성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하는데, 이 몰레큘을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그 빛으로 뭐 신문에 가끔 나죠, 그죠? 빛으로 이제 뭐 동물의 행동을 제어하고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러면서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채널 로놉신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채널, 아연 채널, 로놉신 몰레큘인데 아연 채널로 된 거죠. 이건 포유류 동물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빛으로 뭔가 부족한 어떤 망가진 부위에 채널 로놉신을 사람 뇌에 집어넣어서 발현시키게 되면은, 그리고 파이브를 꽂게 되면은 원하는 빛을 이렇게 주면은 거기가 활성화돼서 어떤 특정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건 최종적인 이야기고, 지금은 이걸 이용해서 빛으로 이제 전기 자극을 대신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정신 활동 같은 것들을 이걸로 많이 연구를 해요. 자, 그래서 G 프로틴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로놉신이 그러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빛을 흡수하는지 한번 보죠. 이 로놉신은 11시스 레티날, 좀 더 정확하게는 아까 11시스 레티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11번 카본부의 시스 형태, 아이소폼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옵신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빛을 만나게 되면은 이 피코세컨 안에 아주 찰나에, 우리 책 650페이지에도 피코세컨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 피코세컨. 네,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보다 더 빠른 시간이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포토 아이소머리제이션이 되게 되는데, 이 시스 형태가 트랜스로 바뀌면서 올 트랜스 레티날로 바뀌게 돼요. 요거 아주 잠깐 사이, 광 이성체화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소머. 그리고 또 잠깐 사이, 마이크로세컨 사이에 옵신이 메탈 로놉신으로 형태가 이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구조가 바뀌게 되죠. 메탈 로놉신 1하고 메탈 로놉신 2가 되는데, 이때 바로 이제 트랜스듀신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활성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바로 옵신하고 트랜스레티날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색을 잊어먹어요. 아까 퍼플 컬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를 감각적으로 블리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리칭, 그러면은 빛을 받아서 색이 바랬다. 그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화학적인 구조가 바뀌어서 뭔가 원래 성질을 해서 변한, 근데 그게 색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블리칭이라고 해요. 탈색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옵신하고 올트랜스 레티날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이네트반 폼으로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버릴 수 없죠. 다시 재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 이 재생을 로드셀 자체에서도 하지만, 아까 피그멘트 앱셀륨에도 이게 재생을 해주죠. 그러면 다시 11시스 레티날로 되게 되면은 옵신하고 결합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리사이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시간을 얘기한 건 뭐냐면은 아주 잠깐 사이에 비활성 형태로 가죠. 그런데 이게 리제너레이션, 재생될 때는 5분, 10분, 15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빛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밸런스가 대부분 이 형태로 바뀌겠죠, 그죠? 대부분 이 형태로.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는,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드옵션이 지금 이 상태에서 거의 없어요. 다 이미 이 상태. 물론 이름은 계속 재생되지만 재생되는 순간 빛을 받아서 다시 인액티브 폼으로 가게 되고. 자,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걸로 가죠. 라이트 앤 다크 어댑테이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장에 이제 밝은 데 있다가 로드옵션이 하나도 없는, 활성화된 로드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극장에 딱 영화관에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복도 계단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보이다가 앉아서 잠시 영화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게 한 5분에서 10분, 15분 정도? 그게 바로 이 로드옵션이 리제너레이션 되는, 이제 밸런스가 어디로 가냐면은 빛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 과정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별로 많이 안 일어나고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요 형태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아주 적은 광량의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야맹증, 그죠? 처음 들어갔을 때 안 보이 깜깜한 거가 정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바로 야맹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결해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다크 어댑테이션, 어두운데 적응해서 자기의 눈의 그 감도를 이제 낮은 빛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걸 다크 어댑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영화관을 나와서 아주 눈이 부시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라이트 어댑테이션이죠. 두 개의 아주 다른 광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어댑테이션 하는 시간. 그 과정에 이런 로드옵션 몰레큘이 관여하고 액티브, 인액티브 폼, 액티브 폼으로 돌아가는 시간차에 의해서 서로 그 시간차가 많이 나는 거죠. 다크 어댑테이션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고 라이트 어댑테이션 불과 1, 2분이면 금방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낮는 보기와 밤는 보기, 광량하고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죠. 이 루미넌스가 아주 10의 한 10승, 11승 정도의 광량의 그 사이를 아주 다이내믹한 레인지가 자연계에 넓은 것들을 눈은 다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라이트, 별빛, 조금 전까지 볼 수 있겠죠. 사실은 로드셀은 포톤 하나, 엄청난 거죠.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물리 단위인 포톤을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고, 거기서부터 뭐 눈이 데미지를 입을 때까지 보게 되면 뭐 여기 보면은 한 100억 배 정도의 빛의 와이드 레인지한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게 되는데, 이제 감각기들이 보통 그래요. 소리도 그렇고 밖에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들을 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응 기전들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눈에서 보게 되면 퓨필 사이즈가 일단 줄죠, 그죠? 광량을 조절하는 게. 여기서 보면 8에서 2mm로, 그러면 한 면적으로 치면 16분의 1 정도 변화가 될 수 있고, 이제 포토 리셉터, 두 개의 포토 리셉터를 사용을 하고, 로드셀, 어두운 때는 로드셀이 작동하고 밝을 때는 콘셀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로드옵션의 디제너레이션, 즉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있죠. 눈을 찡그리면 좀 더 밝은 빛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비주얼 트랜스덕션은 앞에서 했던 얘기지만 사이클릭 GMP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가 사이클릭 GMP를 낮추게 되고, 소디움 채널을 닫힘으로 해서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0mV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시키는 그 과정이 포토 트랜스덕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아까 로드셀 보시면, 로드셀의 바깥쪽 세그멘트고 핵이 있고, 이제 이 바이폴라르로 연결되는 이 터미널이 있게 돼요. 여기에서 어두울 때 글루타메이트, 뉴로트랜스미터고 글루타메이트가 릴리즈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빛을 받게 되면은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주는 오히려 흥분의 반대인 안정 상태로 가게 되는 게 특이할 만한 그런 점이죠. 어쨌든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최종적으로는 준다.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과정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그런 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크 커런트인데, 이거는 어두운 데서 아까 소디움 채널이 사이클릭 GMP에 의해서 열려 있었죠. 그러면서 셀 밖에서 안으로
소디움 아연이 들어와서 커런트가 흘러 들어와서 뒷볼이 됐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두울 때 생기는 전류라고 해서 암전류, 다크 커런트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 커런트는 그래서 뭐 어두울 때 들어오는 전류니까 이렇게 붙였나 보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빛을 감지하는 우리가 만드는 디바이스, 소자들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어두울 때 이제 전류를 빛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서 그걸 감지를 하는데 그럼 빛이 없다고 해서 영의 전류가 나오느냐? 사람들이 만드는 장비들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걸 최대한 낮추는 게 영에 가깝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만 어쨌건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 약간의 전류가 흐르는데 그걸 다크 커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크 커런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크 커런트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정상적으로 릴리즈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제 빛에 의해서 이게 다 반대가 되게 되는 거고 이 밑에 그림은 1971년에 처음으로 콘셀에서 빛을 주면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되는 것을 그린 발표된 논문이에요.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림들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까 채널 로드옵션을 보게 되면 그냥 빛이 가서 채널을 열어서 그냥 셀을 디폴시키건 뭘 시키건 뭐 그냥 하면은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까? 약간의 시간도 걸릴 거예요, 그죠?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이유는 이런 복잡한 몰레큘러 프로세스를 갖는다는 건 항상 이 밸런스를 조절을 통한 조절의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감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증폭의 그런 기능이 있죠. 보통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의미가 이런 캐스케이드 리액션에 의해서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그럼 싱글 포톤이 이건 뭐 빛의 가장 작은 단위죠. 싱글 포톤이 들어가서 800개의 트랜스듀션과 800개의 포스퍼디 에스터로이드를 활성화를 시키고 각각 6개의 사이클릭 GMP를 파괴하고 이러면 뭐 68, 48, 4800개가 되겠네요. 그거는 200개의 아이온 채널을 닫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고 200개의 아이온 채널은 2% 정도 전체 로드셀이 갖고 있는 2% 정도인데 이랬을 때 나타나는 막전위의 변화는 1mV 정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포톤 하나가 물론 이건 아주 어두운 곳에서 최대한 감도를 높여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1mV 정도의 그 변화를 일으키고 실제로 이게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병으로 전방에 갔다 온 사람은 여기는 없겠지만 우리 때는 전방에 그 일주일간 GOP 그 견학 근무죠. 뭐 해보고 뭐 그런 경험도 있는데 보통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어디선가 포톤 하나가 내 눈을 때리게 되면 번쩍하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보는 없지만 뭔가 번쩍했다는 아주 미세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가 바로 이런 복잡한 캐스케이드 리액션을 통해서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레티나를 이제 다른 말로 포톤 디텍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 뭐 전기 소자로 포톤을 디텍트하는 싱글 포톤 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그런 디텍터들이 있는데 우리 눈이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더 낮은 단위는 없는데 최소 단위의 포톤을 디텍션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비전인데 아까 컨셀이 있었는데 컨셀은 높은 광량에서 작동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컨셀에서 뭐 색조 보기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컨셀을 봤더니 거기에는 로드옵신 말고 S옵신, M옵신, L옵신이라는 이 옵신 몰레큘이 다른 종류의 옵신 몰레큘을 각각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콘셀은 한 종류의 이 셋 중에 하나의 옵신 몰레큘을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여기는 이제 럿옵신하고 얼마나 아미노 애시드 호몰로지가 있는지 뭐 표시를 한 거고
SML이라는 건 숏, 미디엄, 롱 웨이브렌스의 를 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S옵션, S옵션이 관련되어 있는 S콘의 경우는 이 스펙트럴 센시티비티의 맥시멈 한 파장이 437 나노미터, 로드는 아까 한 500 정도 된다고 그랬죠. M옵션은 그린 533, L옵션은 564 나노미터에 아까 스펙트럴 센시티비티가 높고 딱 그 파장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시듯이 비교적 넓은 파장대의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비율, 빛의 파장이 어디에 되느냐에 따라서 SML 옵션을 갖는 콘셀의 활성도가 각기 달리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정보를 분석을 해서, 분석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 뇌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빨간색을 보고 파란색을 보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왔던 활성이 그냥 그대로 그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여러분들 뇌에서 자동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바탕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신경계의 활성의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트리크로마시 세오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빛의 3원색이죠, 그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걸 이제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그 기계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죠. 자, 이 오퍼넌트 프로세스 세오리는 지금 마지막 장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로드하고 콘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레티널 서킷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면서 가공이 되어야 되겠죠. 뭔가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아까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빛이 있으면 준다고 그랬죠. 로드셀이건 콘셀이건 얘네들이 만나는 거는 이제 두 번째로 바이폴라 뉴런입니다. 바이폴라 뉴런하고 시냅스 연결을 하게 되는데, 모든 서킷의 특성은 이제 서킷이라는 건 이제 컨버전스하고 다이버전스, 집중과 분산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집중이라는 건 여러 개의 세포로부터 하나의 세포로 모아주는 거고, 다이버전스는 하나의 세포에서 또 여러 개의 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서 집중과 분산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포토리셉터 셀에서 이제 비주얼 콜텍스, 시각 피질로 이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죠. 서로 숫자적으로 어떻게 대응이 되나 보면은 포토리셉터 셀이 105개라면은 옵틱 파이버를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이 되는 정보가 가니까 케이블을 통해서 105개의 로드 또는 콘셀이 옵틱 너브 하나에 대응하는 정도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105개의 활성이 하나의 그 옵틱 너브 활성으로 모아진다고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하나의 옵틱 파이버는 1000개의 비주얼 코티칼 뉴런으로 이제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뭐 105개의 파이버가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정보량은 많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0배 두꺼운 옵틱 너브를 달고 동물이 살 수는 없겠죠.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경 세포들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토리셉터 셀, 바이폴라 셀, 갱글리온 셀. 뉴럴 서킷은 기본적으로 흥분성 세포들 간의 연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터뉴런들이 그 중간중간에 정보의 흐름을 쥐었다 놨다, 뒤틀고 반대로 바꿔주고 하면서 정보의 가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터뉴런은 호리존탈 셀, 아마크라이트죠. 정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간에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각 로드하고 콘셀에 따른 패스웨이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로드셀은 스코토픽 리전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낮은 광량의 빛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 다음 세포 바이폴라 뉴런을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많은 로드셀의 동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사이즈도 큰 데다가 컨버전스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의 바이폴라 뉴런이 대응하는 공간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되죠. 그러면 그 말은 리졸루션이 낮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센시티비티가 높은 비전을 하는 게 로드셀이고, 콘셀은 이제 포토텍 비전, 낮는 보기를 하는데
스레시홀드가 높아야 되는, 즉 빛이 많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리졸루션이 높은 시간적으로나 시공간적으로 높은 리졸루션을 얻게 되고 또 컬러 비전까지 획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이폴라 뉴런하고 해서 그럼 포토리셉터스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 나오네요. 로드셀은 한 10개, 로드셀, 그러니까 바이폴라 뉴런으로 가는데 로드셀은 한 15개에서 45개 정도가 컨버전스를 하게 되고 콘셀인 경우는 5개에서 한 20개 정도가 하나의 바이폴라 뉴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포비아 센트럴리스 가장 중심적 부분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의 콘이 하나의 바이폴라 뉴런하고도 연결이 된다면은 최고의 그 리졸루션을 갖게 되겠죠,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리셉티브 필드입니다. 리졸루션을 갖는다. 공간에 대한 리졸루션을 갖는다. 그럼 각각의 바이폴라 뉴런은 공간에 대한, 물론 포토리셉터 셀도 마찬가지죠. 포토리셉터 셀들은 레티나에서 각자의 위치가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레티나는 눈은 바깥쪽 세계를 이렇게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오리엔테이션이 있게 되는데 그 정보가 최종적으로 뇌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바탕을 이루는 게 바로 또는 그 형체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그 방식이 를 설명하는 게 바로 리셉티브 필드입니다. 우리 피부에서의 리셉티브 필드, 센터 서라운드 안타고니즘을 갖고 어떤 피부의 공간으로 이렇게 리셉티브 필드가 표시가 됐었죠, 그죠? 그건 피부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터치하는 자극 또는 누르는 자극에 대해서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바디 자체의 리셉티브 필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각은 어떤가요? 시각은 공간에 대한 정보죠. 터치를 통한 게 아니고 그냥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어떤 특정한 위치를 정해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리셉티브 필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리셉티브 필드는 이제 레티나의 어떤 위치에 따라서 어떤 곳에 가서 리셉티브 필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각각의 세포 하나만을 보면 얘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각각의 세포 하나만을 보게 되면 똑같은 유사한 특성을 갖겠죠, 그죠? 그 특성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여기 그림에 나온 거예요. 각각의 바이폴라 뉴런들을 리셉티브 필드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특성이 있게 두 가지로 되는데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센터 서라운드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됩니다. 센터와 서라운드. 근데 센터와 서라운드의 관계는 서로 안타고니스틱하더라. 하나가 흥분이면은 하나는 억제더라. 이런 방식. 그런데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된 두 개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on center field, 또 하나가 off center field.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표시를 합니다. 이 약속이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아셔야죠. 여기서 말하는 on이라는 말은 디폴라리제이션을 의미를 해요. 흥분. 아까 포토리셉터 셀은 하이퍼폴이 흥분을 의미를 했지만 그건 포토리셉터 셀만 국한한 거고 모든 신경세포들은 디폴라리제이션이 흥분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폴이 바로 on을 의미를 합니다. 오프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의미를 하고 on은 이렇게 하얗게 표시를 하고 오프는 이렇게 검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특성을 보니까 바깥쪽에 또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동심원을 갖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고 바깥쪽은 안쪽과 반대인 아니 온이면 바깥쪽은 오프고 아니 온이면 바깥쪽은 오프인 그런 리셉티브 필드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리셉티브 필드 그 설명을 하기 전에 리셉티브 필드를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런 실험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갖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리셉티브 필드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에 관련된 특정한 세포를 기록을 하고 모든 시각에 관련된 세포들은 자기 자신의 공간에 어떤 특성들이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리셉티브 필드잖아요.
그래서 레티널 셀이 됐건 비주얼 콜텍스에 있는 세포가 됐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리코딩을 하고 지금 고양이죠. 정면에 스크린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릿 처음에 이제 내가 리코딩하고 있는 세포가 리셉티브 필드가 어디에 공간이 어디에 대응하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쭉 서칭을 해요. 슬릿 라이트로. 그러면 특정 부위를 이렇게 딱 지날 때 신경계활성이 쭉 하고 나요. 액션 포텐셜을 만약 기록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봐도 되지만 보통 귀로 들어요. 여러분 같은 프리퀀시, 오디오 프리퀀시 밴드랑 비슷해야 돼요. 한 0에서부터 0은 아니지만 한 20kHz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거를 오디오로 신호를 변환시키면 우린 눈으로 이걸 보면서 소리는 더 밖에서도 그냥 들리는 거니까 그 전기 신호를 들으면서 이렇게 공간에다 이렇게 쑥 하면 어느 특정한 지점을 지날 때 뭔가 반응이 옵니다. 마치 낚시하듯이. 그럼 이 주변에 이제 리셉티브 필드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핀포인트로 이렇게 그 부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 활성이 특정한 지점을 이렇게 비칠 때 활성화되더라. 왜 그러냐면 이게 베이스라인 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색 톤, 그 빛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중간 톤으로 똑같은 모노톤으로 주면은 중간 정도의 세포 활성이 있게 되는데 빛을 특정 지점 이제 대략 찾았잖아요. 거기다 핀포인트로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은 활성화되는 신호가 증가되는 그 부분이 나타나요. 그럼 그걸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란 원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고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빛을 비치면 신경계 활성이 있다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걸 그려보면은 이런 동심원 형태의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오프 레스폰스, 가운데 온 레스폰스 있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종류의 그 리셉티브 필드 형태는 같지만 프로퍼티는 다른. 근데 어떤 구성의 원칙 자체는 같은 거죠. 뭔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나올 것 같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어떤 경우에 온 센터고 어떤 경우에 오프 센터 뉴런이 만들어지나 바이폴라 뉴런이 만들어지나를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되죠. 아까 포토리셉터 셀은 모든 세포가 하이퍼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빛을 비쳤는데 어떤 것은 온 레스폰스가 나타나고 어떤 건 오프 레스폰스가 나타나는지 그거는 이 뉴로 트랜스미터는 같지만 여러 종류의 다른 리셉터에 의해서 사실 반응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 뉴로 트랜스미터의 특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폴라 뉴런에 어떤 종류의 리셉터, 글루타메이트에 대한 리셉터가 익스프레션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반응이지만 오면은 글루타메이트가 오면은 디폴이 되는 세포가 있고 글루타메이트가 오면은 하이퍼폴이 되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먼저 오프센터 뉴런. 이거는 하이퍼폴라라이징이라고 그랬죠? 우리 이제 오프 서라운드는 생각하지 마시다.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온만, 그러니까 센터만 얘기를 하죠. 어떤 신경세포는 센터 레스폰스가 온이고 어떤 신경세포는 센터 레스폰스가 오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프인 경우는 자, 빛을 주면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줄어든다 그랬죠? 그럼 줄어드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가면은 오프 레스폰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가는 그런 리셉터 타입은 바로 암파 리셉터죠. 암파. 글루타메이트가 있으면 흥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글루타메이트가 없으니까 하이퍼폴. 흥분성이 떨어져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럼 글루타메이트가 없을 때, 즉 빛이 왔는데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디폴이 되려면은 아까 포토리셉터에 쓰던 방식을 한 번 더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몰레큐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라는 훌륭한 그 자원이 있어요. 이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또 사이클릭 GMP를 하이드롤라이즈 시키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 또 마이너스 사인이 되면서 두 개가 겹치면 플러스로 되죠. 그죠?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똑같은 포토리셉터의 반응은 똑같은데 바이폴라 뉴런은 두 종류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바탕은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힌지를 여기다 놓고 스크린에다 이런 격자 같은 것들을 주면서 비주얼 콜텍스 신경세포 리코딩을 하고 액션 포텐셜을 소리로 듣는 거예요. 이 리코딩 하는 거를 소리로 듣게 되면은 지금 쩍쩍쩍쩍 하는 지금 맡고 있죠? 그런 소리들이 지금 이게 내가 그냥 오디오 변환을 시켰더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재미삼아 들어봅시다. 이거 사람 파킨슨 환자 팔라모스에서 제가 직접 리코딩한 거예요. 아주 오디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액션 포텐셜이 그렇게 뛸 때 우리 하이 프리퀀시 톤이기 때문에 찍찍찍찍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눈은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뭔가 좀 더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기 다른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지만 어떤 신경 바이폴라 뉴런은 온 레스폰스가 나타나고 어떤 바이폴라 뉴런은 오프 레스폰스가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가면 돼요. 디폴 되면은 글루타메이트 릴리즈 돼서 그 다음 신경세포에 액션 포텐셜 만들어지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이폴라 뉴런은 아직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까 포토리셉터들도 마찬가지였죠. 디폴, 하이퍼폴 이 로컬 리셉터 포텐셜로만 작동을 했는데 이 바이폴라 뉴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액션 포텐셜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이퍼폴, 디폴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굳이 액션 포텐셜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센터 리스폰스는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 안타고니스틱 서라운드는 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는 그림이 바로 포토리셉터 셀 터미널에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릴리즈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폴라 뉴런의 프로세스가 하나 들어와 있고 주변에 호리전탈 셀에 그 일종의 이제 뭐 엑선 터미널 같은 프로세스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세 종류의 세포가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여기 보시죠. 이건 오프 센터 뉴런만 설명한 거예요. 온 센터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프 센터 뉴런은 어떤 거였죠? 글루타메이트 릴리즈 되면 암파 리셉터가 익스프레션 돼 있어서 릴리즈가 줄어들면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돼서 마이너스 신호가 마이너스 신호로 그냥 가는 오프 레스폰스로 가는 그런 세포였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게 센트럴 일루미네이션.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리셉티브 필드는 여기 그려졌습니다. 요거는 빛의 자극의 모양이에요. 그냥 센터에도 이렇게 일루미네이션 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 부분, 그러니까 센터 부분에다가 빛을 최대한 채워가지고 자극을 하면 최대의 자극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빛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센터 레스폰스가 나타났죠. 그런데 바깥쪽에 서라운드 레스폰스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환영의 어널라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로 바깥쪽에 반지 형태의 빛을 주게 되면은 이 바깥쪽에다 빛을 준 거죠. 최대한. 그랬을 때 온 레스폰스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온 레스폰스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 바깥쪽에 포토리셉터 셀들이 활성화되고 여러 종류의 가바성을 갖띠는 호리존탈 셀의 활성을 낮추게 되죠. 그죠?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주니까
가바셀은 여기서 아마도 암파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설명이 안 되는데 가바 세포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바셀은 조금 전에 요 터미널의 구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이니비션을 하고 있었는데 가바셀의 활성이 떨어지니까 이니비션이 줄겠죠. 그러니까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많을 겁니다. 많아져요. 가운데 빛이 없더라도 글루타메이트 릴리즈가 많아지니까 암파 리셉터 활성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다 빛을 비추면은 오히려 이제 디폴이 되는 반대 반응, 안타고니스트한 리스판스가 나타나는 그런 기전을 갖게 되죠. 지금 이 컨셉은 신경계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베이스라인 액티비티가 있고 활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데 거기에 억제가 작용할 때는 그 방향을 바꾸는 반대로 바꾸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오늘 구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센터 서라운드 리셉티브 필드가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거를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센터 서라운드는 지금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 일루전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서 하고도 좀 유사한데 지금 보시는 건 뭐 흔히 보던 거죠. 이 주변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달리 보이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도 굉장히 넓은 영역이지만 이게 전혀 다른 그런 색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은 같아졌잖아요. 그죠? 저 같은 건데 그 주변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색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면이 만나는 요 경계 부위. 이건 이제 선이 아니고 엣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은 선이고 이건 실제 선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경계가 만나서 선이 만들어진 셈이죠. 그래서 이제 엣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엣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망막이 작동하는 시각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 걸 설명하는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냥 CCD 카메라라면 여기 0, 0, 0, 0, 0 모든 픽셀 여기 125, 129, 0, 0, 0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할 거예요. 의미 없는 정보가 여기 중간에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이미지 컴프레션을 할 때 뭐 JPEG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는 0에서부터 1024까지 Y축 얼마까지는 다 0이다. 그죠? 여기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의 그 정보만 주면 이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티나에서 우리가 시각을 처리하는데도 대략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중간에 변화가 없는 또 중간에 이 변화가 없는 건 특별한 시그널이 아니에요. 신경계 활성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경계 부위, 이 엣지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엣지 부분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엣지 부분의 컨트라스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뭔가 리셉티브 필드가 이렇게 온 오프 레스폰스로 배열이 돼 있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온 오프가 여기 들어 있으면은 신경계 활성이 그냥 없어요. 빛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으면은 활성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때는 뭐 이게 가장 높일 테고 이게 가장 낮출 테고 해서 이 경계면에 있는 그 레티나 그 바이폴라 뉴런만 활성이 가장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량을 최소화해서 그 형체를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컨트라스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센터 서라운드 활성을 리셉티브 필드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바이폴라 뉴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호리존탈 셀의 작동에 따라서 또 어떤 종류의 글루타메이트 리셉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설명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드 오더 뉴런은 이제 갱글리온 뉴런이죠. 이 갱글리온 뉴런에서 비로소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져서 옵틱 너브를 통해서 센트럴 CNS로 전달이 됩니다. 옵틱 너브가 CNS가 아니죠, 그죠? 센트럴로 전달이 됩니다.
이 갱글리온 셀은 여러 종류의 타입이 있는데 일단 리셉티브 필드부터 봅시다. 모든 이제 시각에 관련된 신경세포는 일단 리셉티브 필드가 기본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 센터, 오프 센터, 또 안타고니스틱 서라운드를 갖는 그 두 종류의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뭐 바이폴러 뉴런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액션 포텐셜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먼지를 떠나야 되니까 뭐 한 10cm 그런 정도 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액션 포텐셜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리셉티브 필드를 설명하는 게 나오죠. 자, 중심부 이런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 신경세포의 반응입니다. 이랬을 때 중심부에다 이렇게 빛을 주게 되면은 액션 포텐셜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라인 액티비티가 있다가 빛을 주게 되면 활성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주변에 빛을 주게 되면은 활성이 감소하는 그 방식으로 나타나고 옵센터는 반대가 되죠, 그죠? 그런데 가장 최대의 활성을 일으키는 거는 바깥쪽은 어둡고 안쪽 그 온 필드를 꽉 차게 빛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최대의 활성을 나타내고 최대의 억제는 뭐냐? 그 반대가 되겠죠. 이 오프 서라운드를 꽉 차게 빛을 주게 되고, 그죠? 그러면은 제일 활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컨트라스트 정도가 이제 정보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디퓨즈하게 일루미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온 레스폰스와 오프 바깥쪽 레스폰스가 서로 이제 상쇄가 돼서 반응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밋밋한 색깔, 변화가 없는 그런 면에 대한 정보는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경계에 대한 정보만 보내주게 되면은 아까 단순한 도형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적은 정보량으로 이 바깥 세상의 오브젝트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갱글리온 셀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런 시각이나 이런 조금 더 시스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능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양이든지 많은 경우 원숭이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원숭이에서 사람은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숭이에 갖고 실험을 많이 해서 이 갱글리온 셀은 그 세포 타입이 이렇게 PMK 셀 타입으로 돼 있고 사람인 경우는 W, X, Y 셀로 이렇게 각각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지는 못할 테니까 그냥 그래서 원숭이로 PMK 어떤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P는 파고셀룰라 레이어 LGN으로 가는데 거기 이제 작은 세포체 층이 있고 큰 세포체 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각 따온 겁니다. PM 마그너셀룰라 레이어 LGN K는 코니오 아주 더 작은 세포층이 있는데 그 연결되는 부위에 따라서 이 명칭을 붙였는데 또 각각 그 형태적인 특성이 있어요. P는 파보 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P 갱글리온 셀이 있죠. 이거는 이제 레티나를 이렇게 위에서 펼쳐가지고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거기 보면은 공간상의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얘가 멀리 뻗어 있으면 좀 더 많은 영역을 커버를 하고 영향을 받겠죠. 좁으면 좁은 영역을 커버를 받고 근데 P 갱글리온 셀은 작으니까 이 리졸루션이 좋은 즉 형태를 인식하는 데 주된 기능을 갖는 컬러 이런 거예요. 주로 이제 컨셀 패스웨이 쪽에 관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M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포체도 크고 아주 넓은 영역. 왜 그러냐면 흥분하려면 적은 빛에서 많은 러드셀들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영역에 덴드라이트가 이렇게 퍼져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로 브라이트니스 얼마나 밝다. 우리가 실명한 뭐 그런 환자한테 뭐 어떤 자극을 인공망막을 주어가지고 시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다 보고 뭐 스마트폰도 보고 다 그러는 것처럼 이제 일반인들은 뉴스에서 나오는데 시력을 해보겠다. 근데 번쩍번쩍하는 빛만 봐도 시력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번쩍번쩍. 낮이다 밤이다. 그런 정보만 해도 어떤 곳에 딱 갔는데 완전히 어두워졌다. 이건 위험 신호죠, 그죠? 근데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런 것들, 브라이트니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빛이 슉 지나가는 거, 그죠? 어떤 움직임,
움직임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M 갱글리온 셀이고 이제 K 셀 이거는 이제 주로 컬러에 관련되는데 좀 더 작은 거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신경세포들이 갱글리온 셀에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티나 옵틱 너브를 떠나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종료를 하고 휴식을 한 다음에 이것은 브레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한 시간 설명할게요. 그래서 시간이 줄었지만